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캐나다 토론토의 부유한 동네인 요크 지역에 한 부동산 중개인이 돈 많은 중국인 고객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 중개인은 오늘 큰 거래 한번 성사시켜보자 하는 다짐을 하고 온 건데요. 오늘 보여줄 집은 제약회사 아포텍스의 설립자이자 억만장자인 베리 셔먼의 저택이었습니다. 이 베리 셔먼이라는 사람은 300억 원을 들여 다른 곳에 새 주택을 건축하면서 이 집을 700만 달러에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중개인과 중국인 고객이 이 저택을 보러 왔을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중개인은 베리 셔먼 부부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집 밖에 잠금 박스를 연 후에 안에 있던 집 열쇠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개인은 이 중국인 고객들한테 집을 팔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집안 여러 곳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저기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집 구경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실내 수영장과 방이 있는 지하실로 고객을 안내하는데요. 이들이 지하실로 내려선 순간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영장의 건너편 스테인리스 난간 밑에 흉측하게도 웬 마네킹 2개가 나란히 목에 줄이 묶여서 난간에 걸린 채 반쯤 누운 자세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다가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건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집을 내놓았던 사람인 집주인 75살의 베리 셔먼과 70살의 허니 셔먼 부부였어요. 이때가 오전 11시 45분이었는데요. 중개인은 바로 911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를 했고 함께 왔던 중국인 고객은 재수가 없다 하면서 서둘러 집을 떠났습니다. 실제 사건 이야기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채널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준비했는데요. 같이 수사를 해나가는 기분으로 어떤 놈이 범인일지 누가 수상한지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중개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이 부부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데 호흡이나 맥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이미 사망한 지 하루 이상이 된 듯 사후 경직을 지나서 사지가 이완되고 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특이하게도 두 사람의 목에는 남성용 가죽 벨트가 둘러져 있었고요. 그 벨트는 이들 머리 위에 스테인리스 난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신이 반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앉아있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시신은 수영장에서 발견됐지만 부부 모두 옷과 겉에 코트까지 입고 있었어요. 남편인 베리 셔먼은 마치 집안에 있는 조각상의 모습을 따라한 것처럼 다리를 곧게 뻗은 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다리 위로 살짝 꼰 상태였습니다. 조금 그로테스크하죠. 또 그는 안경을 쓴 채였고 얼굴과 몸에서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 허니 셔먼의 눈 밑에는 뭔가 맞은 듯 살짝 찢어진 상처와 이때 나온 것으로 보이는 마른 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의 손목에서는 뭔가에 의한 결박흔이 확인됐지만 현장에서 결박에 사용된 도구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이들의 사이는 목에 묶여있던 벨트에 의한 목졸림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또 목을 손으로 강하게 눌렀거나 설골이 손상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안 내부에 대한 수색도 이루어지는데 외부 침입이나 귀중품을 뒤진 흔적은 나오지 않았어요. 베리의 지갑에는 8,000달러, 지금 환율로 치면 8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아마 가져갔겠죠. 대체 범인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던 걸까요? 또 보니까 저택의 차고 바닥에는 주택 검사 보고서와 베리의 가죽 장갑, 그리고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고요. 아내 허니 셔먼의 휴대폰은 평소 부부가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욕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그녀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 화장실로 급하게 몸을 피했다가 그 과정에서 여기서 제압을 당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건 아닐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평소 쓰지 않던 반지 앞방의 창문 하나가 약간 열려 있었는데 또 방충망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경찰은 집의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이웃 뒷마당을 통해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아침 집을 방문했었던 가정부와 개인 트레이너가 말하기를 오전 8시 25분쯤 집에 갔을 때 부부는 집에 안 계셨고 평소와 다르게 집에 경보기가 꺼져 있어서 이걸 보고 좀 의아했어요. 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경보기가 꺼져 있는 걸 봤습니다. 라며 뭔가 이상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셔먼 부부는 오랫동안 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았고요. 이 집 사모님, 그러니까 아내인 허니 셔먼은 다리가 안 좋아서 최근에 지하실을 내려간 적조차 없었다고 해요. 집주인이 안 쓰는 공간이니까 가정부나 이 집에 일하러 드나드는 사람들도 지하실에 내려가질 않아서 이 부부가 지하실에 있는 수영장에서 사망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 허니 셔먼은 며칠 후 마이애미로 휴가를 갈 계획이었고요. 남편 베리는 일주일 후에 그녀와 합류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자, 도대체 왜,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걸까요? 이 일은 당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는데요. 억만장자 셔먼 부부가 자택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기자들까지 막 현장으로 몰려왔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리 셔먼은 사망 당시에 캐나다에서 12번째 내지는 한 15번째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또 베리 셔먼은 단순히 억만장자여서만 유명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의 삶의 행적을 잘 살펴보시면서 이 사람 인생에 적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942년생 베리 셔먼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에는 학교에서 막 공부를 잘한다거나 성적이 좋은 그런 아이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기록에 따르면 똑똑한 아이였다는 점은 분명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남다른 지적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 게 16살에 토론토대 공학과정에 입학을 했어요. 역대 최연소 입학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토론토 대학교에서 수학과 물리를 공부한 후 25살에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에서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으며 천재성을 입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나사에 들어가서 로켓 연구를 할 계획이었는데 1960년대 그의 삼촌 루이스 로이드 윈터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이 베리 셔먼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베리의 삼촌 윈터는 엠파이어 연구소라는 당시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전액 출자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베리가 삼촌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었다고 해요. 운전사 일도 하고요. 임신 테스트를 위한 소변 샘플도 수집하고요. 또 삼촌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작업 감독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2006년에 이 베리 셔먼이 뉴욕타임스하고 한 인터뷰를 보면 그 당시 바닥 청소부터 수표 쓰기까지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삼촌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베리가 가문을 대표해서 삼촌의 회사와 유산을 관리하게 됐던 거예요. 그는 삼촌의 유산 중 25만 달러로 삼촌이 운영하던 그 제약업체 엠파이어 연구소를 인수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제약업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건데요. 이때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업 감각도 탁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몇 년 만에 회사를 200만 달러에 매각했어요. 이후 32살이 되던 1974년에는 이제 자기 회사를 차립니다. 바로 제약회사 아포텍스죠. 초창기에는 조금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회사를 키워나갔어요. 베리 셔먼은 의약특허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활용합니다. 대형 제약사의 약물을 복제해서 저렴한 카피약, 즉 제네릭 버전을 판매한 거예요.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수조 원대 매출과 엄청난 이익을 쌓아갔습니다. 다른 제약사들이 그를 파렴치한 도둑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소송을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는 여러 재판에서 승소하며 오히려 내가 도둑이라면 대중을 위한 의적 로빈 후드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이 아포텍스가 연루된 법정 소송만 1000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가 사업을 하는 방식을 보면 적이 많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일부 언론과 비평가들은 그의 복제 약품이 또 알고 보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싸지도 않았다. 사실 되게 고가였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형 제약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개인의 부를 축적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죠.
캐나다 오타와 대학의 한 법학 교수는 자기 트위터에다가 베리 셔먼의 약은 너무 비싸고 그는 결과적으로 캐나다 국민들을 착취했다라고 평가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는 아포텍스를 캐나다 최대 제약회사로 성장시켰어요. 2017년엔 10,000명이 넘는 직원과 수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거대 기업으로 키워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 뒤에는 특허 싸움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적들과의 소송이 늘 따라다녔어요. 베리 셔먼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운 두뇌로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소송에서 이기는 능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베리는 평생을 일과 회사밖에 모르고 지냈어요.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일 중독자로 알려져 있었고 본인도 스스로를 일 중독자라고 인정합니다. 그 흔한 골프도 치지 않았고요. 휴가를 가거나 할 때도 꼭 업무 관련 서류를 챙겨갔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밖에서 스키 타고 놀고 이럴 때 본인은 숙소에 남아서 서류 보고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지나칠 정도로 일에 확 빠져서 집중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또 회사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사교 모임 같은 걸 하면 주로 부인인 허니 셔먼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베리 셔먼은 주로 사업에 몰두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잘 해나가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 나갔지만 이 베리 셔먼 부부는 의외로 굉장히 검소하게 지냈다고 해요. 보통은 이런 억만장자 사업자면 운전기사를 둘만도 한데 생각보다 평범한 차를 직접 몰고 다녔고 심지어 접촉사고가 나도 그냥 수리를 해가지고 계속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는 친구가 이 베리 셔먼이 끄는 포드 머스탱이 너무 낡아서 야, 이 정도면 일산화탄소가 차 안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겠냐 하면서 걱정을 하기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베리가 50살이 되던 생일에 아내 허니 셔먼이 빨간 스포츠카를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여보, 그냥 내 차 돌려주면 안 될까? 해서 그냥 다시 자기 차 타고 다녔대요.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아시겠죠? 운전기사만 없었던 게 아니고 경호원이나 개인 비서도 없었습니다. 베리 셔먼은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스스로 관리해 나가는 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1971년에 토론토 대학 동문인 허니 셔먼과 만난 지 딱 1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 자식이 4명 있습니다. 허니 셔먼이 유산을 여러 차례 겪는 바람에 3명은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해요. 유대인 출신의 아내 허니 셔먼은 이 4자녀를 엄격하게 양육하면서 지역사회와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람들이랑 활발하게 교류하며 영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셔먼 가문의 이름을 빛냈고 그렇게 지역사회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잘 나가는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 딱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이 때문에 셔먼 부부의 장례식에는 캐나다 총리와 주지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참석해서 그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무려 10,000명 이상이 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자,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경찰은 브리핑에서 현장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라면서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다면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베리 셔먼이 아내 허니 셔먼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죠.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를 들어볼까요? 지하실 바닥에서 아내의 몸이 끌린 자국이 확인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 베리가 아내를 살해하고 지하실로 시신을 이렇게 질질 끌어서 옮긴 후에 난간에 매단 뒤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었어요. 근데 베리의 가족들은 경찰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베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갈등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나서기도 했어요.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75세의 베리 셔먼이 아내를 지하실까지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욱이 베리가 정말 자살을 했다면 제약회사의 CEO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약물을 복용했겠지. 왜 굳이 그렇게 힘들고 기괴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일을 저질렀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됐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범인이 마치 베리가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한 것을 경찰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속아 넘어간 것이라며 경찰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전문가를 고용해 사설 수사팀을 꾸렸고요. 병리학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2차 부검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부부의 손목에서는 케이블 타이로 묶였던 흔적이 발견됐고 베리의 자세로는 자살이 불가능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은 베리가 아내를 죽이고 자살했다는 가정이 잘못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부부가 외부인에 의해 살해된 타살 사건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시점 당시부터 베리가 아내를 죽이고 자살했을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바람에 초기 현장 분석과 적절한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베테랑 강력계 형사마저 좀 나중에 수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두고두고 비난을 받았죠. 자, 아무튼 경찰이 부부의 최종 행적을 확인한 결과 부부는 2017년 12월 13일 오후 5시에 회사에서 건설업자를 만나 건축 중인 새 집에 대한 미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다른 곳에 새 집을 짓고 있어서 이 집을 내놨던 거였잖아요. 부부는 요크 지역에 있는 오래된 이 저택을 팔고 토론토 도심에 더 가까운 포레스트 힐에 새 집을 짓고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한 미팅을 했었던 겁니다. 이후 베리는 회사 직원에게 평소처럼 일상적인 메일을 보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고 아내 허니 셔먼 역시 오후 6시 21분 친구와 마지막 전화 통화를 나눴어요. 이 다음 날부터 베리가 출근을 하지 않았고 부부의 모습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14일 오전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은 걸로 보아 시신이 발견되기 36시간 전에 이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경찰은 영장 발부를 통해 셔먼 부부의 은행 계좌, 의료 기록, 집과 사무실, 컴퓨터까지 모두 압수수색하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6주 만에 의문의 남성 한 명을 포착해냅니다. 베리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다른 주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에 찍혀있던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오른발을 들었다가 뒤꿈치부터 지면에 발을 대며 걷는 약간 특이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안 카메라를 보면 그는 사건 발생 시간대에 베리 집 방향으로 길을 지나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온 길을 되돌아 걸어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자를 추적하고자 이웃들을 일일이 탐문했지만 그 누구도 이 남성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경찰은 해당 시간대에 근처 휴대폰 중계기에 잡힌 수천 개의 휴대폰 회선을 오랜 시간 동안 일일이 조사해보기까지 했지만 끝내 이 의문의 남성 신원을 특정해내지 못했습니다. 또 사건 초기에 경찰은 사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베리의 삼촌의 아들들, 즉 베리의 사촌들을 의심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엠파이어 연구소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했던 그 삼촌. 그 삼촌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베리가 삼촌의 유산을 신탁관리하고 회사도 운영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과거 그 베리의 삼촌이 사망했을 때 삼촌의 자식들, 즉 베리의 사촌 동생들이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리가 삼촌의 유산을 가지고 제약업체를 인수해서 성장시키고 하면서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사촌들한테 안겨줬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베리가 새로 설립한 아포텍스가 수십조 원대의 글로벌 제약회사로 성장하자 이 4명의 사촌들이 베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유산 이익금으로 회사를 세운 건데 왜 우리한테 그 회사 지분이랑 수익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느냐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베리의 사촌들은 베리를 상대로 1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베리는 평생 가족으로서 사촌들을 도우려고 많은 재정 지원을 해줬는데도 이들이 끝없이 욕심을 부린다면서 소송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재판은 결국 베리의 승리로 끝이 났고 이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던 사촌들은 오히려 30만 달러의 소송 비용을 베리에게 지급하라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촌들은 베리가 오직 돈만을 쫓아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왔다라면서 그에게 뒤를 조심하라고 악담을 퍼붓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사촌 캐리라는 사람은 특히 베리를 참수해서 회사 주차장에 그의 머리를 던져버리고 싶다라는 아주 원한서린 말을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뭔가 좀 섬뜩하죠?
이후에 캐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용의자로 의심을 받자 나는 절대 범인이 아니다. 사실은 오히려 베리가 수년 전에 나한테 자기 아내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베리가 아내를 죽이고 자살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캐리 본인을 포함한 모든 사촌들이 베리를 싫어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일로 사촌형 부부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어요. 경찰 역시 그들의 알리바이에 문제가 없고 다른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합니다. 사실 베리는 사촌들 외에도 지금까지 사업을 일궈오면서 수많은 적들을 만들어 왔고 또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1000건이 넘는 여러 법적 분쟁도 진행 중이었어요. 이 중 그가 사망하기 얼마 전에는 복제의약품 특허 소송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무려 5억 8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배상해야 했고 그의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까지 예고된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 때문인지 베리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망 2주 전 아들인 조나단에게 아빠가 투자금으로 빌려줬던 1억 2,500만 달러 중에 5천에서 한 6천만 달러 정도를 우선 갚아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들 조나단이 자금 마련에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하자 베리는 언제까지 얼마나 가능한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걸 알고 들으면 이 베리의 사망이 묘하게 이 아들 조나단한테는 자금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 베리가 이렇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얼마 후에 사망을 해버리니까 조나단은 투자금을 갚을 이유가 없어졌고요. 오히려 자신의 상속분을 더 확보하게 됐죠. 베리의 주변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상황들을 다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나단은 2년 전에 아버지 베리가 특허 분쟁과 무분별한 투자로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다면서 아버지를 해임시키자고 가족들을 설득하다가 큰 갈등을 일으킨 적도 있었어요. 이 때문에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를 의심했고 특히 여동생 알렉산드라는 오빠가 부모님을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베리가 적어도 4, 5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가 물어야 할 벌금, 그 수천억 원 때문에 아들이랑 돈 문제로 갈등을 하고 이 일로 아들이 부모를 살해했다는 건 너무 지나친 억지라는 의견을 내놓았어요. 경찰은 조나단을 찾아가서 신문했고 일부 내사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추가 혐의점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걸까? 베리는 사실 평생을 제약업계에서 보냈지만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베리의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늘 반항아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해요. 세상이 누군가를 반대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그는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베리의 성격을 이용해서 투자 명목으로 그를 속였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예를 들어 한 번은 베리가 요트 전세 회사에 돈을 투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트를 단 한 척도 사지 않은 허울 회사인 걸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셔먼의 동료들은 베리가 종종 잘 따져보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너무 관대하게 투자를 해준다고 느꼈다고 해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던 인물은 무려 15년간 베리와 친분을 유지해온 사업가이자 배우 겸 영화 제작자인 덴젤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베리는 그에게 맥주 양조 사업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그를 밀어줬어요. 또한 베리의 자금 지원 하에 덴젤로는 8편의 영화도 제작할 수 있었죠. 덴젤로가 성폭행 및 사업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도 셔먼은 이 덴젤로의 영화 제작 사업을 계속 지원했어요. 베리의 아들 조나단은 아버지가 이 덴젤로한테 투자한 금액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한다라고 밝혔는데요. 2007년 덴젤로의 회사가 파산하면서 정산을 한번 쫙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베리에게 1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리는 끝까지 덴젤로를 친구로 대했고 두 사람은 계속 가까이 친구로 지냈다고 해요. 베리가 살해되자 아들 조나단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엄청난 금액의 그 빚 때문에 결국 덴젤로가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 하면서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덴젤로는 베리는 나한테 형제 같은 존재였다. 나를 믿고 끝까지 지원해준 은인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경찰 또한 덴젤로를 수사했지만 채무 외에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과정에서 무작정 그를 계속 붙잡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다각도로 여러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끝내 누구도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베리는 생전에 지인들에게 내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정적들이 정말 많아. 어쩌면 내가 회사 빌딩에서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되어버린 걸까요? 과연 셔먼 부부는 누구에게 살해당했을까요? 소송으로 그와 첨예하게 대립하며 막대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유산 이익금 배분이 잘못됐다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던 사촌이었을까요? 혹은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아들 조나단이나 무려 1,000억 원이나 되는 빚을 진 15년지기 친구 덴젤로일까요? 범인이 끝내 잡히지 않자 셔먼 부부의 자녀들은 $10,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년 후인 지난 2022년 아들 조나단은 현상금을 무려 3,5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으로 올리면서 다시 한번 범인 검거를 호소했습니다. 언젠가는 범인이 잡힐 수 있겠죠. 오늘의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후에 이 베리 셔먼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게 엇갈렸는데 아무래도 자선활동, 기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적극적으로 했었거든요. 역대급이라는 금액을 선뜻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베리하고 약물 개발을 놓고 싸웠던 사람들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그 어떠한 장점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 많고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성공한 사람은 좀 어렸을 때부터 약간 떡잎이 다르달까 싶은 게 제가 어떤 일화를 하나 봤는데 10살 때 베리의 아빠가 토론토 시내에 있는 지퍼 공장으로 애를 데려가서 지퍼 좀 네가 세워보고 상자에 넣어줘 이렇게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이때 사업에 대한 관심에 눈을 좀 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 겪었던 이런 작은 일들이 꿈을 결정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애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놀랐다 라고 합니다. 아빠한테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어떤 직원들이 같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퍼를 자기가 채워 넣었다. 이런 일화들이 있었어요. 안녕.